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음, 방송이 좀 불규칙합니다 요새. 예, 제가 컨디션이 좀 약간 좀 난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뉴스가 밀린 것도 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뉴스가 대부분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쪽으로 집중돼 있다 보니까 뭐 새로운 뉴스가 별로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의겸 씨가 이제 사퇴하셨죠. 그건 뭐 그분 개인 사정이고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사퇴를 하신 거겠죠. 근데 그렇게 불쌍하게 보실 필요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 선거 끝나고 나서 뭐 방송문화진흥회 쪽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 5, 600 나오는 그 자리를 한번 찾아줄 겁니다. 그 입막음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자리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했을 것이고, 물론 민주당이 이제 선거에서 참패하면 거기에 가야 될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것도 밀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약속을 받고 본인이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불쌍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정몽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 배제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모양새 좋게 나가라고 그럴 때 그냥 불출마 선언했으면 될 거를 뻔뻔스럽게도 이제 본인 잘못한 게 뻔히 있으면서, 예를 들면 만약에 정봉주 씨가 공천이 됐다 칩시다, 또는 공천 심사에 올라왔다 칩시다. 그랬을 때 그 미투했던 그 기자가 여성분께서 같은 내용으로 또 미투를 하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증거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 또 나오게 되면 민주당 선거에 또 구정물 끼얹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건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아마 민병두 씨나 이훈 씨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투나 부동산 투기 쪽으로 했던 사람들은 다 공천 안 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방침인 것 같고요. 또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껄끄러웠던 사람들을 잘라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요. 그리고 국내 정치 뉴스가 몇 개 있긴 한데 이거 뭐 그렇게 대수롭진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삼김이 떴다 이래가지고 일요신문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 삼김이 뭐냐, 여권 잠룡 거점 차출론 이래서 김두관, 김영춘, 김부겸이 이제 TK와 PK 쪽에 이제 떠서 이렇게 뭐 선거를 지휘할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흥행이 좀 될 거다 뭐 이런 식 뉴스들인데 이건 의미 없고요. 지난번에 제가 정무실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거 그냥 하도 안 되니까 이분들한테 좀 나가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 전에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김동관 씨 같은 경우는 조국 씨 사건에 얽매여가지고 같이 휘말려 들어갔고, 김영춘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고, 김부겸 씨 같은 경우는 그 친일 논란으로 한창 심각했던 그 이영훈 교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이영훈 교수의 이제 처남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김부겸 씨는 그런 걸로 한창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미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 거의 매장 당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할 수는 있어도 뭐 대선 후보가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당내 경쟁과 견제가 워낙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몇 퍼센트 이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석 기사가 있는데 이건 굳이 이건 굳이 소개를 안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맞는 것 같지도 않고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차기 대통령 적합도 2위라는 여론조사가 있죠. 리서치가 조사했다는 건데, 물론 이제 윤석열 씨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여론조사 할 때 내 이름 안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어, 향후 한 5년 안에 이분이 정치를 한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냐. 이분 스스로한테도 개인한테도 별로 좋지 않고요. 대한민국에도 별로 좋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전에 어떤 그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정당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본인도 마음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여론조사가 다소 긍정적인 것은 뭐냐, 그 지금 검사들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이제 추가 수사 이런 것들이 좀 정치적인 어떤 외압으로부터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이 억지 부린다, 그리고 이제 검찰을 지지하는 여론은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매도를 해왔는데,
이렇게까지 여론조사에서 이제 2위가 돼버리니까 더 이상 말을 못 꺼내는 거죠. 국민 다수가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 검찰이 규정에 따라서 범죄 수사하는데 왜 그걸 방해하냐. 이건 아주 상식적인 어떤 여론이 다수다라는 거를 이제 정치권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 그 외압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이 정도 소개하는 선에서 마치면 될 것 같고, 그 진중권 교수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정경심 씨에 대해서 그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건 제가 뭐 분석을 해드리는 것보단 이 글 전문을 좀 읽어드리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전문을 그냥 아무런 요약 없이 읽어드리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건 그래도 소개해드릴 만한 그 가치가 좀 있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처는 이제 진중권 씨의 페이스북이고요. 제목은 이제 처음 시작. 제목이나 할 건 없고 도입부가 이렇습니다. 정경심 교수님 사랑해요. 가장 듣기 힘들었던 것이 이 말이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당시에 딸을 의전원에 보내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민이 위조된 스펙으로 의전원에 들어갔을 때 수학적 정확성으로는 누구 하나는 그 아이에게 기회를 빼앗겼겠죠.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표방하는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를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의 대의를 지지한다는 이들이 어떻게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외칠 수 있는 걸까요? 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역겨운 비리를 저지른 이가 졸지에 순결한 희생양, 개혁의 순교자로 둔갑해버린 걸까요? 정 교수 본인도 자신이 구치소에 있는 유일한 이유가 사법개혁이라 말하더군요. 내가 기억하는 한 정 교수는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그에게 들은 이야기는 딱 두 부류. 하나는 재산 얘기입니다. 경매로 아파트 산 얘기, 유산 놓고 형제끼리 다툰 얘기, 손바닥만한 땅에 토지세 나온 얘기 등. 또 하나는 아이들 입시입니다. 엄청 챙기더군요. 그분, 이른바 강남 사모님이라 불리는 전형적 상류층 여성입니다. 그래서 진보 지식인이 어떻게 이런 분하고 한 집에 살 수 있지 의아했었죠. 어느 방송에서 이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정치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실제로 정경심 교수의 관심은 재테크에 있습니다. 그제 재판을 보니 2000년대 초 주식 투자로 4억을 20억으로 불린 경험이 있답니다. 주식 맛을 봤으니 남편이 공직 맡은 후에도 몰래 직접 투자를 하다가 구치소에 가시게 된 거죠. 그 욕망이 어느 정도인지 남편 지지 모임 회원 명의로 주식 거래하려고 학기 중에 이집트에 다녀왔답니다. 이 정도면 중독이라 할 수 있죠. 그 목표는 주식으로 강남의 건물주가 되는 것이었지요. 또 한 가지 욕망은 포장입니다. 자식에게 최고 학벌을 물려주는 거죠. 아들은 법전원, 딸은 의전원. 전형적으로 강남스러운 욕망이죠. 그런데 애들 실력이 안 따라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펙을 창작한 것이고요. 사실 자식 교육에 유난을 떤다는 느낌은 받았어도 증명서 일체를 위조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 욕망의 집요함을 볼 수 있죠. 솔직히 섬뜩했습니다. 아무튼 이 강남 사모님의 인생은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재력과 학력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인생 자체가 이러니 머리가 온통 특권의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겠지요. 자기에게 따라붙은 기자에게 여긴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으면서 이렇게 덧붙이더군요. 수희 아저씨 나한테 혼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없는 이들에게 갑질하는 강남 사모님의 전형이죠. 거기에 차별의식이 빠질 수 없죠. 정경심 변호인단 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대학에서 발급된 상장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 그러는 정 교수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 대학 교수직은 왜 아직 안 내려놓는지.
부임 초에 학교의 이름을 널리 알린 공으로 격려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경심 교수가 저보고 그 돈 학교 발전기금으로 다시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살짝 기분이 나빴지만 이분 마인드가 굉장히 공적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돈 학생들을 위해 썼습니다. 공지영 씨 왔을 때 저서 사서 돌리고 좋은 독립영화 감독 모셔다 학교 상영도 하고 풍기로 모시기 힘든 강사들 모시고 행여 딴 마음 들까봐 이번에 허위폭로한 장경욱 교수에게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알렸습니다. 나한테는 그랬던 분이 본인은 나라에서 받은 연구비에서 160만 원을 딸에게 빼돌리고 또 다른 160만 원은 조교에게 줬다가 통장으로 돌려받은 얘기를 들으니 솔직히 배신감이 들더군요. 60억을 가진 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랬을까? 그거 이해하느라고 오래 걸렸습니다. 내 결론. 서민들은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서 돈을 공짜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반면 가진 분들에게는 돈은 그냥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겁니다. 먼저 따먹는 놈이 임자고요. 그래서 죄책감도 못 느끼는 거겠죠. 사실 정경심 교수와는 이미 2년 반 전에 절연한 사이가 됐습니다. 같은 문제였어요. 이분이 총장님의 위세를 등에 업고 학교 일에 좀 많이 나섭니다. 어느 날 나한테 부적절한 부탁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학교의 정식 보고 라인을 통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우리가 그런 사이였냐고 하더군요. 사이고 나발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권 다툼이나 세력 다툼 같은 데 말려드는 거 극히 싫어합니다. 그 문제로 짜증나서 학교 때려치려고 했더니 총장이 전화를 걸어 만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 교수, 아무래도 조국 교수는 대통령 못할 것 같아. 정 교수 때문에. 사실 정 교수 개인적으로 억울할 겁니다. 스펙 만들기야 그 세계에서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 생각할 테고 남편이 공직을 맡지 않았다면 지금 받는 혐의의 상당수는 받을 필요 없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남편처럼 트위터로 진보적인 척 한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게 된 유일한 이유였던 사법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이런 문제입니다. 도둑이 있었어요. 다이아를 훔쳤어요. 근데 도망가다가 열린 맨홀에 빠져 잡히는 바람에 감옥에 갔어요. 그 도둑은 아마 자신이 그곳에 있게 된 유일한 이유가 맨홀 공사 탓이라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가 거기에 있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예, 그가 감옥에 있는 이유는 다이아를 훔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조국 부부가 맨홀 탓을 하면서 다이아를 훔친 사실을 슬쩍 지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적으로는 그렇게 변명할 수 있죠. 문제는 지지자들이 이들 부부와 심리적으로 완전히 동화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 부부의 사적 변명이 졸지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공적 사실로 둔갑한 거죠. 그 결과 이들 부부의 모든 비리가 간단히 정당화되기에 이릅니다. 표창장 위조는 없었거나 있어도 별거 아닌 일이 됩니다. 사모펀드 건은 검찰의 완벽한 날조와 음해, 증거인멸은 증거 보존의 시도. 정경심 교수 사랑해요. 이 외침이 이 사회의 법적 윤리적 기준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그 기준 다시 세워야 합니다. 라고 진중권 박사님, 석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예.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정경심 얘기는 범죄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뉴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뉴스는요. 이게 약간 문제가 좀 있는 뉴스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2월 2일에 나온 SBS 보도입니다. 제목은 이제 일본 자위대도 내리는 호르무즈 작전 지침, 청해 부대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나온 뉴스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함이 오늘 2일 요코스카 기지를 출항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치 속에서 자국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보 수집 활동에 나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근처로 함정을 보내지만
파견 목적을 모호하게 처리해서 대이란 관계를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해군 청해부대의 왕건함도 지난달 21일부터 작전 해역을 호르무즈 해협 너머까지 확대했습니다. 청해부대 왕건함은 미국 주도로 창설된 국제해양안보구상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연합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작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다카나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이란의 갈등과 거리를 두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자국 선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 사이에 독자적인 작전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 사실 이란 눈치를 봐서 그러는 건데 어떤 취지는 똑같습니다. 일단 취지는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지만 왕건함과 다카나미함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카나미함 함장에게는 이란 정규군과 교전 등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명확한 작전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왕건함 함장에게는 그런 작전 지침이 내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지키는 부대입니다. 타국을 공격할 수 없고 자국 방어만 할 수 있는 반쪽짜리 군대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군은 공격, 방어 모두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군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기본 기준 기본기인 작전 지침을 험지 파병부대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자위대도 파병부대의 생존 및 승리 지침을 너무나도 당연히 하다라는데 대한민국 국군은 손을 놨습니다. 작전 지침은 일종의 교전 규칙입니다. Rules of Engagement라고 하죠. 정치적, 군사적, 법적으로 인정되는 교전의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상위의 유엔사가 관리하는 전시교전규칙과 정전교전규칙이 있고 합참 예규, 작전지침 등으로 교전규칙을 단계별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작전지침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다카나미함으로 넘어가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은 국제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곳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군과 중동 최강 이란군이 맞서고 있어 언제든 교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상 눈에 보이는 교전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 이미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역하실 분들은 안심하고 무역하십시오. 이란이 한풀 꺾였습니다. 지금 한미동맹과 대이란 우호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아주 복잡한 작전입니다. 왕건함이 작전을 하는 거는요. 그래서 명확한 작전 지침은 필수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동으로 떠나는 다카라미함 등에 대해 명확한 작전 지침을 내렸습니다. 방위성은 먼저 정보 수집 활동을 실시할 때는 활동 해역의 정세에 관한 충분한 정보 수집, 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재 탑재 및 사전에 적절한 교육 훈련 등을 통해서 부대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명했습니다. 또 파견 수상부대와 항공대의 장은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 등 상황의 변화를 파악했을 경우 즉시 그 상황을 자위함대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별도의 명령에 대비한다. 보고를 받은 자위함대 사령관은 해당 사태의 발생 등 상황의 변화에 대해 즉시 통합망료장을 통해 방위성에게 보고한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선보고 후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본 명령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망료장에게 지시하도록 한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통합망료장, 우리로 치면 이제 합참의장이 세부 작전 지침을 마련해서 중동 파견 부대에 하달한다는 것입니다. 정식 군대도 아닌 자위대도 이렇게 작전 지침을 하더라고 소규모 전술 제대가 작전에 임할 때도 별도의 작전 지침이 내려갑니다. 일본 자위대는 이제 이지스 구축함 한 척 파견하고 그 다음에 P3 이 해상 작전용 이제 항공기가 있습니다. 이 항공기를 한 3대인가 4대인가를 파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국군은 청해부대에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따른 작전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기존 작전 지침으로 모든 상황에 대비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작전 지침은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라는 정치적 요인의 변화가 상정되지 않은 작전 지침입니다. 소말리아 해역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 그 다음에 이제 해적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적을 격퇴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지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어떤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뭐 기존의 걸로 다 해결 가능하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죠.
자위대의 중동 파견 준비 태세와 우리의 작전 지침 없는 파병을 비교하는 기자의 지적에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왜 자위대와 비교하냐, 작전 지침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만 답했다고 합니다. 없다는 게 확인이 됐음에도 없는 것조차 공개 못한다는 거죠. 자, 이제 기사는 이렇게 끝났고요. 이 기사가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기자는 이제 일단 본인 이름 걸고 SBS에 이제 정식으로 방송하는 내용이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못하는데, 여기서 기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군에,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도 갖고 있는 교전 규칙이 우리 군에는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기사는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 하고 싶은 얘기 그게 아니에요. 일본도 독자 파병한다고 그랬고, 우리도 사실 청와대에서 독자 파병이다, 이건 미군하고 같이 작전하는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독자 파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는 대놓고 그걸 못 때리니까 작전 지침이라는 거를 들먹여서 우회적으로 이제 그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독자적인 작전 지침이 나가 있는 일본 같은 경우, 일본 자위대 같은 경우에는 독자 파병이 맞습니다. 미군하고 별도로 행동을 하고 별도로 감시 활동하고 유사시 교전에 참여하진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왜 작전 지침이 없냐? 왜냐하면요, 미국의 지지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싸우라면 싸우고, 미국이 후퇴하라면 후퇴하니까, 미국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미국의 작전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별도 작전 지침이 없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한국 해군 장교 2명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쪽에 이제 미군 그 작전부대, 미 해군 작전부대 쪽에 연락 장교로 파견 나가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에 한미연합사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와대가 국민들에게는 우리 독자적인 파병이에요, 미군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혼자 우리만 따로 이렇게 가서 세계 평화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이란 쪽의 위기를 좀 가라앉히고자 활동할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쳤지만, 실제로는 미군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일반 작전 시에, 그 다음에 전투 상황 발생 시에도 모든 미군의 지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별도의 작전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기자는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는 1부가 한 1시쯤에 올라갈 거니까 2부는 오후 한 4시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